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 이건희 회장 얘기를 또 한번 그렇죠. 재활용해 가지고 얘기를 예. 했죠. 예. 와이프랑 자녀가 문제면 어떡할 거냐. 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전제에 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와이프와 자녀에 저는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들어간다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신책을 마련할 혁신위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을 고심하는 가운데 당내 통합 어떻게 이끌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꿈틀대는 신당 창당설, 호남에서의 파급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뉴스를 끌고 다니시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자, 이번 주는 혁신위원.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촌철살인에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에서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 사퇴를 촉구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전화를 받고 전화 통화하면서 거절 의사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한 10초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서 바꿔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임명장 받고 첫 회의석상에서 막 ENG 카메라 막 들어와 있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차라리 그러면 혁신의 시작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종결이다.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예. 그러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회의석상에서 막 김기현 대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근데 제가 그걸 잠깐 생각했는데 좀 모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결국은 김기현 대표의 임명으로 세워진 임명장을 거고. 받고, 예. 그렇죠. 그럼 김기현 대표의 권위에 의해서 저도 임명장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임명장을 받아놓고 사실상 저를 임명한 대상한테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좀 이상하다. 이거 자기 모순이다.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제가 김기현 대표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도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감투 좋아합니다. 예. 저는 맞췄다는 거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예. 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거절의 명분은 순천이 너무 멀어서 예.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예. 그러면 KTX 차표 끊어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요즘 2시간 아니죠. 지금 중앙 방송도 안 하시잖아요. 예. 지역 관리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또 서울에도 불러다 놓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례를 주시던가요. 비례를 보장하면서 혁신위원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천에서 열심히 시민들 만나고 있는데 불러다가 지금 일만 시키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비례 이런 건 너무 나간 얘기지만 아무튼 실제로 제가 서울에 방이 없어요. 머물 공간이 없다 네, 이거죠. 진짜 방도 없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이사 내려왔고 제가 1, 2년 전까지는 원룸을 놔뒀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방송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너무 서울에 머물게 돼서 맞아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원룸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 당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배수의 신을 쳤는데 예, 점점 쳤는데. 가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네, 이제 원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네. 자,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혁신위입니다. 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단 순천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도 밝히고 있다시피. 그래서 전남을 기반으로 둔 분이 또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가셨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많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보궐선거에 어떤 의미가 뭐였나요? 정권 심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해왔던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신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혁신은 오히려 당 체제라든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정치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국민의힘 혁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이 못한 것도 있지만 강서구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 국민의힘이었나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짚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오답노트를 굉장히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워딩이라든지 지금 이 혁신위가 가는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당대표에게도 말하고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겠다, 쓴소리 하겠다는 얘기로 또 읽히기도 하거든요. 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네.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민주당이랑 엎치락치락하고 국민들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뭐 40, 50%대에서 그냥 좋아하는 국민 절반, 뭐 싫어하는 국민 절반 정도면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고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를 이렇게 가는 거에 예.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특히 정권 초반에. 예. 그러면 굉장히 비상한 수단들을 써야 돼요. 제가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인요한 위원장이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 이건희 회장 얘기를 또 한번 재활용해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일했던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와이프랑 자녀가 문제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전제해 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와이프와 자녀에 저는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들어간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자라는 얘기를 김기현 대표에 의해서 세워진 인요한 혁신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앞에 못하죠. 서두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그게 그거에 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네. 동참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도 이 정도 위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권영세 의원도 당에 해가 되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을 거의 엮어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유승민, 이준석과 나머지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한테도 대놓고 쓴소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세게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통령 우리 공천에 당 공천에 개입 절대 못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예. 그리고 당정 관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개입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세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정치 메시지적으로 던질 수 있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인물이었다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과연 난까지 싸들고 왔겠는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실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당정 관계를 제대로 바꾸는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조금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약간 비관적인 전망,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냥 뭐 구색 맞추기로 갈 것 같아요. 2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근데 총선이 너무 목전이에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끝나면 바로 총선 국면이거든요. 그럼 어떤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수도권 출마를 권유 혹은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까요? 뭐 그런 거 정도는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한두 있겠죠. 명 정도? 그나마 뭐 네. 장제원 의원 정도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제원 의원 수도권 출마해라. 이렇게 예, 할 수는 부산에. 있겠죠. 예. 이 정도라면 저는 그 정도만 해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아니 공천권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 혁신위에서 어떻게 공천권을 가지고 손댑니까? 공천에 큰 룰을 만들 수는 있지 않아요? 아니 그 룰도 다 용산에 있는데 어떻게? 아. 김기현 대표한테도 없는 거라니까요. 김기현 대표한테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공천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김기현 대표도 공천에 뭐 대표로서 관여는 하겠지만은 큰 줄기는 저는 어떤 용산과의 어떤 뭐 협의라든지 당연히 협의는 하겠죠. 그 다음에 용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 이미 나오신 분들 네. 또 계시고 또 출마 예정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아니 당대표도 지금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 임명된 혁신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한다?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이고 한 가지는 좀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 저는 어떤 점이냐면 이 여당 내에서의 권력 세력 어떤 구조가 약간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위에 김한길 위에 그 힘을 받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의힘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대표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김한길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받은 것이 그대로 저는 임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임요한 위원장이 하는 것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강해진 어떤 워딩이라든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죠. 혁신안이. 조금 더 혁신안이 강해질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의 힘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수석이 네. 난까지 보낸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례적이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면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죠. 그러니까 지금 영남 중진들, 뭐 아까 낙동강 하류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PK를 뜻하는 예. 걸 텐데 PK 중진들 서울 출마시킨다라는 게 물론 저는 그 자체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항상 사고는 영남에서 치고 피해는 수도권 후보들이 다 입고 근데 또 사고 친 사람들만 계속 살아남아요. 예. 영남 당선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깨고 영남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수도권으로 차출돼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수도권 지향적으로 그게 사실은 좀 중도 지향적인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길게 보고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총선에 누구만 쏙쏙 빼와가지고 수도권 보내겠다. 예.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리 만드는 작업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실의 힘을 받아가지고 밀어붙인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공천에 있어서의 진일보냐. 오히려 공천권이 사유화된다는 면에서 퇴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내려 꽂는 낙하산 모션을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가느냐인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난들고 오고 이런 게 약간 좀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자 이진복 수석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당무에 개입 안 할 거라.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면 그러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랬던 거 사과부터 해라. 지난번에 왜 그러면 안철수 후보 그때 윽박질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예. 않는다고 하고 왜 유난연대 쓰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고 그랬냐. 그 사실상 전당대회 개입한 거 아니었냐. 예. 이렇게 사실은 세게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은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과도 할 얘기는 하는구나라는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통령실과 화기애애하게 가고 그러니까 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거예요. 대통령실 당무 개입 안 하겠다. 예. 우리는 임요한 혁신위원장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아.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겉으로는 안 해. 임요한 위원장이 할 거야. 우리의 의중을 대로 할 거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 그대로가 맞죠. 이진복 수석이 하는 말대로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왜 우리는 혁신위원장 통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저는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임요한 위원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의 어떤 뭐 친분을 본인은 예. 뭐 매일 통화한다 매일 했는데 통화한다. 뭐 오히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한 것부터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얘기한 게 진실이지 이 뒤에 말을 한 것을 말이 고쳐진 것을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이분이 뭐 당내 역학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예. 어찌 보면 정치권에 있지도 않으신 분인데 근데 갑자기 정치에 예.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두시고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계속 그 보수 정치라든지 국민의힘 당 내에서 당 외에서라도 쓴소리를 하셨던 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찬조에서 잠깐 했던 예. 거 그다음에 어디 대통합 추진위원회 이런 통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그냥 위원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던 것뿐이지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에 뭐 정말 뭐 우리 천 위원장이나 뭐 저같이 매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예. 누구한테 배워요? 이거 당내 의원들이 가르쳐줘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당내 의원들한테 배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좋은 거 안 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김한길 저는 통합위원장에게 아마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을 말씀하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김한길 위원장 이름이 계속 오르내려요. 김한길 위원장이 보궐선거 끝나고 다음부터였을 거예요. 당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장애인 단체조차도 관련 예산 확보를 김한길 위원장 행사장에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은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준다라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옆에서 뭐 견제도 하고 그럴 거라고 보지만 이번에도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대통령께서 반성을 언급하신 지점이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많이 못 녹여냈다.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센 워딩이 나오니까 국민통합위원회를 거의 엄청나게 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장관 정도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원래 총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통합위원회 안건으로 넣는 게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서 정무적인 조언을 누가 하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아주 잘 나가던 관료 출신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적인 그림을 누가 그리지? 에 대한 게 당내에서도 약간 공백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대통령께 정무적인 조언을 드리고 상의를 하고 이런 게 김한길 위원장이구나 라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예. 앞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중요한 결단들을 하거나 당의 비대위를 세우거나 뭐 심지어는 신당 얘기가 나올 때도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들 굳어지게 된 거죠. 그 힘의 근원이 사실은 대통령. 저는 대통령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 얘기 들으면 보수 진영 지지자들 실컷하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김한길 대표가 할 때 민주당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안철수 대표와 공동 대표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다들 약간 정당 브레이커 아니냐. 막 민주당 어지러운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지러워서 힘든 상황이다. 자료 화면 찾아보면 김한길 위원장 맨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에서도 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위기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이 대통령의 정무적 조언자라고 하는 포지션을 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게 제도권으로 하려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제대로 해서 바꿔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만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아무튼 저는 그런 위기의식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총리 물망에도 있고요. 뭐 비서실장은 좀 나이가 좀 너무 연차가 안 되고 제가 볼 때 비서실장보다는 총리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왜냐면 이제 곧 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개각이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장관들 중에서 출마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김대기 실장이 경제부총리로 가고 추경호 총리는 지금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대통령실 실장도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김한길 대표가 예를 들어서 총리로 온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막상 또 다 그냥 무작정 반대하기가 좀 애매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인준은 안 해주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주당이면 절대로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안 해주죠. 지금은. 안 해주죠. 근데 민주당 출신인데 어떻게 또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끝이 좋지 않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뭐 한독수 총리도 사실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게 있지만 그 관료랑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정치적인 대립을 했던 분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줘요. 카드 저는 거의 어려울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인준을 해줘야 되는 직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사. 이거 누구나 국민들이 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인사가 아니고 뭐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거나 저번 그 대법원장 후보자 같이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보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야당에 대한 어떤 무시, 그다음에 뭐 전혀 협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할 거면 협조를 본인이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도 하나 없이 맨날 더 안 줘. 너희들은 빨리 그 가결해 줘.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느 야당이 그걸 도와줍니까? 절대 못 도와줬죠.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시작해서 김한길 통합위원장 이후에는 이제 개각까지 저희가 멀리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지금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전현직 원내대표도 만나시고 뭐 근데 첫 일성으로 일단은 당내 통합 물론 강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른바 비명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통합의 횡보인지 또 일각에서는 왈가왈부 안 한다는 것이 총선 때 혹은 그 공천 과정에서 뭐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안 준다는 말과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게 딱 정해진 워딩이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오시기 전에도 네. 구밀복검할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합 얘기하시죠. 당연히. 네. 아니 속으로야 인간이니까 뭐 자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언짢은 감정이 있으면 네. 그거 하겠지만 지금 당대표로서는 굳이 그럴 의미가 없거든요.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좋게 그냥 통합 얘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청래 최고라든지 서원석 최고 같은 경우는 징계할 수도 있다. 근데 네. 이분들 인터뷰 내용 다 들어보면 명분도 없어요. 그리고 기준도 없어요. 해당 행위가 무슨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참 진부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부결 호소를 하신 거예요. 페이스북, SNS에 올려서.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내에서 그다음에 당론을 정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거 어겼으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건데 그거에 당론도 대한 거 자유투표였고.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 행위로 규정을 지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고 계속 당 대표는 복귀하자마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그럼요. 건가요? 정청래, 서운석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표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최근에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뭐 저는 진짜 일부라고 생각해요. 예. 대다수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의원 뭐 이원우 의원 뭐 사무실 찾아가서 뭐 왜 이재명 대표 사진이 없냐. 제가 어디 가봐도 예. 대표 사진 없었던 것 국회의원 같은데. 지역구 사무실 뭐, 혹은 지역위원장실에 네, 뭐 저 대표 사진 걸어놓은 데가 있나요? 요새는 대통령 사진도 잘 안 걸어놔요. 걸어놓으셨나요? 우리 순천 당협위원회는 윤석열 걸려 대통령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진은 받아는 놓긴 했는데 걸어놓진 않아요. 무슨 사진을 주시나요?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그거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특히 우리는 맨날 뭐만 하면은 북한 되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북한스럽잖아요. 그거 네. 사진 걸어놓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겁니다. 네. 하여튼 뭐 네.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뭐 가보면 김대중, 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역대 사진이 다 대통령,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대표 사진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 걸었다고 왜 그러냐. 그다음에 무슨 현수막을 걸어서 무슨 총알 하나가 있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바이카에 표현하시는 것들이 예.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위해서 하시는 것일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그걸 보고 속으로 흐뭇해 하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의 통합적인 행보를 가져가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셔야 한다고 보여요. 그리고 정청래 최고라든지 서원숙 최고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셔야죠. 그런 말씀하지 말아라. 왜 내 뜻이 그렇지 않은데 당신들이 언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저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네. 그리고 극성 지지층들 이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특히 극성 지지층들의 어떤 요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예전엔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예서 눈을 감고 계시는 건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좀 보다가 네. 예, 그냥 언론에서 야 이재명 대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뒤늦게 나와서 한 마디씩 하시죠.
그러면 그런 심정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굳이 내가 왜 말리지? 나를 어.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은요. 예. 내 지지 세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 그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진짜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전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않습니다. 설령 다르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보통은 바르지 않은 길이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은 굳이 찬물 안 끼얹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네. 내 지지층이 열정이 있고 막 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막 후원도 많이 하고 내가 어디 가기만 해도 구름대처럼 오고 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예. 여기서 좀 컴다운 하십시오. 음.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 열정이 떨어지는데 예. 그러면 지지층에서는 아니 우리는 저 정치인이 좋아서 저 정치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의 폐예요. 음. 근데 정말 좋은 정치인은 팬덤에 대해서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되게 뒤늦게 매우 약하게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개딸도 문자 폭탄도 한창 심할 때는 그냥 있다가 좀 지나서 페이스북에서 아니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맙시다. 예. 자 보십시오. 아까 현수 막 진짜 충격적이죠. 예. 뭐 거의 뭐 총알 하나 막 그 충격적이잖아요. 이원욱 의원 사무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당대표 사진 걸렸는지 보겠다. 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징계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징계하면 지지층의 열정이 사그라드니까. 예.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최고위원들 아까 징계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안 하죠. 왜냐하면 수박 감별사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배드값 전략이 되게 좋아요. 모두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찍으면 그분이 경선에서 자동으로 탈락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나 뭐 성수 최고위원은 왜 좋냐? 본인들도 그 와중에 감별사 자격증을 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죠. 권력을 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국리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네. 하면서 내가 보니 너는 해당 행위를 했고 너는 수박이야. 네. 그리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너는 수박이 아니니 안심하거라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달아주고. 아 여기는 이 의원은 수박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고 이 국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박 감별사의 권한을 얻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제가 실제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본인한테 어떤 의원들 거기에 수박을 찍힌 의원들이 자기 페이스북 와서 정청래 의원한테 와가지고 이 의원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이 말 꼭 댓글 하나 써달라고. 예. 그러면 그거 가서 써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게 싫다면 굉장히 세게 얘기해야 돼요. 예. 세게 얘기해야 되고 아까 징계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당내에서 수박 감별사 노릇하면서 자기 정치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징계하겠다. 예. 그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음.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쳐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민주당에 가는 방향도 그렇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 당장 이제 우리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를 계속해서 호남 지역 몫으로 받아왔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 지도부가 그냥 본인들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으로 예. 그냥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저는 인선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기에 대한 예. 평가는 어차피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뭐 저도 이 얘기 뭐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예, 해봤는데 예. 그래도 구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배려도 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굳이 비명계에서도 여기 그냥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서 괜히 눈총 받으면서 최고위 회의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도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맨날 국민의힘 똑같은 거예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면, 아니 이준석 대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주면 덥석 잡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이걸 그냥 구색 맞추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명에 대해서 우리 친명이 아니라 비명계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아니 정치인이 배려받는 직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친명으로 가는 게 더 예.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당무를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예. 보여요. 예. 그래야 나중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꼭 굳이 뭐 이렇게 구색 맞추기 할 필요 있나요? 거의 뭐 국민의힘 혁신이만큼이나 최고위 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마음을 예, 내려놓으시면 예.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짚어내자면 제가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정치를 보고 전남 광주의 민주당 정치를 보면서 진짜 똑같구나. 예.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데칼코마니 같다.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대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는 앞으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끊임없이 배출할 거다. 하지만 왜냐하면 당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네. 됐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리 광주 전남의 정치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광주 전남이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를 잡냐 못 잡냐를 가지고 맞아요. 걱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배출하는 지역이 돼야죠. 똑같은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왜 당대표가 안 나오냐. 홍준표 시장 정도 빼고는 대구 경북에서 자기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엄밀히 따지면 수도권에서 성장한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대구 경북이 키워낸 정치인이 아니에요. 고향만 대구일 뿐이지. 그럼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자 몸조심하고 그냥 공천권 눈치 보고 지역 조직 관리만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최고위원을 안 시키면 큰일 나겠다. 내지는 이 사람 당대표 해야 되겠다라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명직 최고 호남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불이 안 붙는 게 당장 생각해봐도 누구 시키면 좋을까?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주 전남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이나 뭐 제 입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천하람이 같은 사람들이 좀 지역에서 오히려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제용 의원 같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좀 뭐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과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세균 대표가 원래 전북에서 지역구 의원 하시다가 종로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더 커지신 거거든요. 예. 그냥 장제원 의원 아직 안 갔어요. 하태경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곧 가실 거라고. 자꾸 계속 보내려고 하시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장제원 의원 뭐 서울로 보내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이미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면 그때가 수도권으로 가서 자기가 크면 그때부터는 중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 대표급의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당 보면 지금 전남, 광주 다 초선 재선에 뭐 송갑석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어찌 보면 그나마 알려진 게 송갑석 의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송갑석 의원이 수도권으로 가서 어디 간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성을 해야 되지만은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포지션이 너무 작아졌어요. 진짜 천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동감하는 게 진짜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뿌리인데 뿌리가 너무 약해졌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여야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여야 또 대통령까지 한 3자 회동을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과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신 천하람 위원장님, 이 3자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꼭 3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경선 때 경쟁했지만 같은 급은 아닌데 왜 자꾸 1대1로 만나자고 하냐. 안 하겠다. 그런 거고 저는 그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꼭 여야 대통령 3자도 아니고 정의당 대표도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냥 원내 정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이런 거 종종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지금 그 순방 마치고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뭐 대통령실 아직 컨펌 안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니까 서문시장 가고 그러니까 지금 TK 민심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흔들린다고 하니 그거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TK 민심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TK는요.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겠죠. 광주 전남도 똑같잖아요. 똑같죠. 민주당이 이기길 바라고.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잡으면 되냐면 수도권 민심을 잡으면 TK 민심은 따라와요. 우리 팀 잘한다. 수도권에서도 인정받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세구나라고 하면 TK에서는 바로 박수 쳐줍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와서 내가 TK 민심 잡아야지 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지 하면은 TK에서 바로 아니 무슨 포 만나는 일이냐. 이거를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면담 이런 거 좀 미루고 아니 원내 정당 대표들이랑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협치가 좀 부족했지만
협치하는 모습 만들 수 있을까 하면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TK도 진정이 돼요. 이렇게 가야지 저는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전략들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천하람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대통령 하시겠네요. 네, 만나시겠네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반대로. 현 대통령 반대로 만나실 것 같다고. 자, 우리 저희 설주환 변호사님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번 외교는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좀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수주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MOU예요. 그렇죠. 뭐, 네. 예. MOU가 너무 많아요. 아, 아니 그리고 가서 우리 주고 왔잖아요. 우리가 수주한 것도 있지만 예. 지금 대기업 뭐 다 오너들 갔죠, 다 총수들. 갔잖아요. 예. 총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얼마나 또 투자를 하고 오셨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예. 드냐면 벌써 세계에서 소문났나? 대통령 국빈 방문 해주면 뭐 많이 주고 가더라. 이거 미국 국빈 방문 때부터 뭔가 소문이 났는지 다 국빈 방문 해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퍼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누구 지금 퍼줄 상황이 아닌데 예.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은 좀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일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더 큰 일거리를 잡기 위한 선행 투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 거점을 중동으로 옮기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U가 어쨌든 이게 얼마만큼 돌아올지 이런 거 봐야 되지만 어쨌든 MOU가 많으면 뭐 성사될 가능성이나 뭐 규모는 커지는 거니까 예.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또 빈살만이랑 뭐 같이 막 이렇게 다니시고. 운전, 근데 이제 드라이브 문제가 예. 뭐냐면 그 어떤 이광수 경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원래 사우디가 토요타에 그걸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토요타가 거부한 이유가 이익이 나지 않는다. 사우디에다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브랜드가 토요타예요. 예. 현대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그 현지 공장의 지분도 현대가 30%, 사우디가 70%를 가져가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시기라고 저는 보여요. 러시아 공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그냥 강제로 팔리다시피 예. 진짜 다 손해보고 팔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도 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중동 시장에 발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중동 시장에서는 현대가 그렇게 많이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물론 투자를 안 한 것보단 낫지만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예. 후발 투자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우리가 한 10년, 20년만 시기를 돌려보면 일본 일색이었어요. 진짜 그랬죠. 일본 차 일색이었어요. 그냥, 근데 저희도 현지 업체들이랑 조인트 벤처 하고 또 투자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는 동남아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시장,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입 뭐 내지는 어떤 매출 다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 시장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요즘 현대차가 뭘 해도 워낙 잘하니까 예. 뭐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여당 대표 패널 맞습니다. 가끔씩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당 대표 패널 맞으시고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자, 다음 이야기로 이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수요일이었나요? 25일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어요. 물론 이제 천하람 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설주환 변호사도 조금 그쪽과의 친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예, 지금도 저희 방송, 패널로도 출연을 했었고 같이 호흡도 맞춰 방송을 일주일에 2번씩 고정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고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들었었고 뭐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도 저는 미리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신인규 대표의 탈당이 새로운 신당 창당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거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일각 언론에서는 대부분이 이게 뭐 이준석 신당의 뭐 선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뭐 협의는 했다고 저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탈당하겠다. 왜냐면 본인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직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A상 내가 이렇게 탈당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기는 했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저는 그렇지만 지금 신인규 대표가 구상하는 정치는 어떠한 누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이라는 어떠한 정치 셀럽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노선을 걷기 위해서 지금 자강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의가 넘칩니다. 진짜 예. 넘치고 생각보다 이렇게 진짜 천천히 진짜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탈당하는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창당 작업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스스로 혼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응원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정치 실험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이른바 지금 이제 이목이 딱 쏠리고 있거든요. 여당발 신당. 네. 어떻게 전망하시고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 너무 지금 과열이 너무 빨리 됐어요. 과열이.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이준석 두 분 다 한 12월 정도를 기준적으로 네. 생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두 분 생각은 간단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방향성이 좀 더 중도 확장적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인기를 좀 더 보태서 노원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받는 형태의 정당이 되면 오히려 응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정답지를 유출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당정 관계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가고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제 생각에 공통적으로 12월까지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 가능하면 이 당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예.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 길을 찾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니까 뭐 의원 한 번 더 이런 게 아니라 좀 올바른 방향성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지금 바로 내일 모레 신당하겠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론조사도 너무 막 나오고 예. 뭐 계속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예. 저는 신당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당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 근데 상황이지만 벌써 막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네, 이게 약간 네. 김이 빠지거든요. 올해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상의도 했고 그러네. 이준석 대표랑도 제가 상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좀 만류했었어요. 왜 만류하셨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좀 고쳐 써보자. 지금 우리가 지난번 대선 지선 이기고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기는 정당,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확장되는 정당을 경험해 본 게 고작 1년 남짓 지났어요. 예. 그 얘기는 다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같은 생각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준석, 유승민 두 분 다 신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예. 현재는 가능하면 국민의힘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권 진영에서는 지금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만드셨고 또 만들 예정이시고 이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은 조국 신당입니다. 그런데 조국 신당이 최근에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주셨고 이게 가능성 조국 교수의 요즘 워딩을 보면 예. 바로 드러나잖아요. 예. 본인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치인이 아니면 그런 예. 워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물론 좋지 않은 감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예. 1심 재판을 받으실 때는 상당히 이런 언급 굉장히 조심하셨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대놓고 하시거든요. 이건 1심 이제 재판 결과가 좀 그렇죠. 정치로 더 내밀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본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딸에 대한 기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이 명예가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커졌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조국 교수의 어떤 워딩, 행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연히 100% 된다. 100%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1심 판결. 예,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까지 또 시간이 남아 있고요. 내년 총선 전에는 어차피 대부분 판결까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뭐 끌고 가보겠다.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지지층이 많으시죠. 분명히 있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교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친문 세력이 네. 저는 아마 결합이 돼 가지고 하지 않으실까 예.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문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일 테니까요. 이런 친문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새로운 신당이 조국 전 장관이든 어떤 구심점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못해야지 마땅한데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조국 장관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거 가지고 막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이제 아끼는 그런 분들이 분들은 계시죠. 그렇지만 예.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의 범죄 사실이나 조국 장관의 범죄 사실이나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조국 장관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민 씨의 혐의도 부인하면서 막 싸우지 않을까 약간 아닌 걱정했는데 예.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조민 씨는 또 혐의를 인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범죄 혐의도 많고 또 조민 씨도 자기 잘못을 법정에서 인정해 놓고 또 정치의 영역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막 뒤섞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리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꼭 그럴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붙는다라고 하면 또 아마 조국 전 장관을 희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인물들을 또 박아 넣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얹자면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죠? 지지층이 비슷한데 예. 친문의 적자 타이틀은 오히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가져갈 가져가 거라고 버리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이 조금 달라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친문 핵심이었던 게 아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아니면 그 정부 수립 이전에 호남 홀대론의 영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면서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결합된 관계거든요. 예. 그럼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양쪽 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호남에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예.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조국 장관을 위시로 하는 친문 세력에 대해서 더 정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근데 전망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가상적이긴 하지만은 그게 신당에 나왔을 때 호남을 예를 들어서 40대의 젊은 사람들로 공천을 하게 되면 예. 상당히 민주당 표가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오히려 여권발 신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이 출연을 했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빠져요. 국민의힘 표보다는. 어디서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 꼭 지역이 호남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젊은 보수층들 예. 특히 20대 2030 세대의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층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높죠. 예.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호남 보수를 공략한다는 의미에서 괜찮은 인물들을 공천을 하게 된다면 저는 무시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더 보입니다. 예. 일단 그거는 일단 신당 가서 좀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다시 민주당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 예. 제가 왜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보다 지금 친문 신당이라고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냐라고 생각하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수박이라고 찍혀 있는 특히 그 중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예. 김종민 의원도 김종민 계시고 의원도 이영찬 의원도 네. 계시고 이분들이 만약에 개딸들의 영향 때문에 경선 해봤자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친문신당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이낙연 전 대표보다 같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멤버들이랑 훨씬 친해요. 예. 그러면 친문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새를 불릴 수 있는 구조예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이낙연 전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동의하셨던 분들로 풀이 한정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친문정당이라는 게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그 비명계랑 결합하면은 의외의 어떤 파워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이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하고 싶으시지 않더라도 예. 본인이 같이 일했던 수석 장관 출신들이 예. 다 찾아와 가지고 문 대통령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우리가 원래 주주인데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저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예, 계세요. 예, 예. 그런 사이제 모습으로. 출신들이 계신가? 사이제라고 지금 예. 새로 얼마 전에 만든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몇 분들이 만약 진짜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신다면 예.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의중을 싣고 계시는구나. 예. 뜻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짧게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21대 국감, 21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이제 TV로 보시고 네. 유튜브로 보시고 기사로 보셨을 텐데 이 국정감사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정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국민들이 이게 정부에 대해서 감시하라고 권력을 준 건데 매번 이렇게 피로감만 주는 국정감사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하시면.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주요 일간지나 밤 9시 뉴스에 안 나왔던 얘기들을 국감에서 터뜨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인터넷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터뜨리는 걸로 주목을 받는 거는 거의 어려운 환경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떤 현상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국감 스타가 언제 나오느냐면은 자기 진영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내 탓이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당 의원이 그 장관들 불러다 놓고 내가 아무리 여당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면 야당 의원도 아니 나도 야당이지만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이런 건 솔직히 잘못됐었던 거 맞는데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 탓이오의 고백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래도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든지.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스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내 탓이온데 그걸 할 만한 용기도 없어져 있고 그거 하면 또 지지층들이 테러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언론 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거죠. 예,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특검 4국조 이른바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라고 그 전에 국정감사 하기 전에 했었는데 많이 활용하거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9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이 있음으로써 좀 이슈가 거의 이슈가 거의 다 몰입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매몰돼 버렸는데 저는 이번 국감 끝나고 11월 달에 조금 예산안을 앞두고 예산안도 점검을 하면서 조금 1특검 4국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